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대감댁이 즐비한 북촌의 어느 곳에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용. 그 이름처럼 꽃같이 고운 얼굴에 용같이 장엄한 기품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16의 꽃을 피운 화용의 미모는 삼남에서 관서에 이르기까지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넋을 잃는다 하여 화용을 테라 불리웠고, 밤이면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꿈에서도 잊기 어렵다 하여 몽중선녀라는 별명까지 얻었지요. 그런 화용에게 구원하는 이들이 전국 팔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잠정승 육판서의 자제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종친까지 화용의 손을 얻기 위해 온갖 예물을 보냈지요. 하지만 정작 화용의 부친은 한양에서 으뜸가는 권세가 김진혁 대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김진혁 대감은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우의정의 자리에 있었으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아버님, 과연 그 김 대감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옵니까? 화용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부친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김 대감은 비록 나이가 너보다 20살이 많지만 지체 높은 양반의 인품도 훌륭하시다. 게다가 슬아의 자식이 없으니 내가 들어가면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화용은 18의 꽃다운 나이에 38의 김진혁 대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식 날 화용은 비단 속옷에 다홍치마를 입고 원삼을 걸친 채 가마에 올랐죠. 꽃거지들이 앞에서 길을 열고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화용의 가마가 지나가는 곳마다 탄성이 끊이지 않았고 그 미모를 한번 보려 모여든 사람들로 길이 막힐 정도였지요. 저기 가는 저 아가씨가 바로 화용이라는 처자인가 보구려. 아이고, 정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하오. 저리 고운 얼굴을 가진 이는 처음 보는구려. 김 대감은 복이 많으시지. 저리 어여쁜 색시를 얻다니.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용의 가마는 마침내 김 대감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문 앞에서 화용을 맞이한 것은 김 대감이 아닌 그의 모친인 김 부인이었지요. 드디어 왔구나. 우리 며느리. 김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웃음이라 하기엔 너무도 냉랭했죠. 화용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화용, 시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김 부인은 화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내 얼굴이 그리 고왔다던데 가까이서 보니 그저 그러구나. 아무튼 이제부터 이 집의 며느리니 예의범절 바르게 행동하거라. 특히 내 남편을 잘 모셔야 할 것이다. 화용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지요. 첫날 밤 화용은 붉은 비단 이불이 깔린 방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첫날 밤 이야기가 떠올랐고 낯선 남자와 한 방을 쓴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오도록 김대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용이 졸음에 겨워 눈을 감으려 할 때쯤 마침내 방문이 열렸지요. 김진혁 대감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 왔소. 부인.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김 대감은 화용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불 위에 털썩 누웠지요. 그리고는 등을 돌린 채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화용은 당혹스러웠지만 첫날이니 피곤하실 테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감은 화용의 방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고
와도 대화 한마디 없이 잠을 청하기 일쑤였지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화용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이리 오시어요. 날이. 제가 달이라도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화용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김대감은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괜찮소. 나는 피곤하니 그저 혼자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용은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지요. 더욱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날선 시선과 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3년이 지나도록 내 뱃속에 씨앗 하나 들어서지 않다니. 시어머니의 말에 화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그녀를 진정한 아내로 대해준 적이 없었으니 어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남편 나리께서 바쁘셔서. 바쁘다고? 그게 핑계가 되느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기나 하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화용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인은 의원을 불러들였지요. 이 아이를 살펴보시오. 3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으니 필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오. 의원은 화용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부인의 맥박은 정상이옵니다. 오히려 매우 건강하다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오? 김 부인의 다그침에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일이라. 말해 보시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 모든 것을 알아야 하오. 의원은 마지못해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자식이 생기는 법인데. 그 말에 김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의원을 내쫓듯 돌려보낸 뒤 화용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찌 남편을 홀리지 못하느냐? 너의 미모가 천하일품이라 했지만 남편조차 유혹하지 못하는 미모가 무슨 소용이더냐. 화용은 억울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화용의 일상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 꾸짖었고 때로는 종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 며느리를 보아라. 3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성녀순이란다. 겉으로는 고와도 속은 썩은 과일과 같구나. 성녀라는 말은 화용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님에도 모두가 그녀를 문제 있는 여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김 대감마저 그녀를 더욱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겨울 화용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부인은 자신의 친정 조카인 최 씨를 집에 들였고 그녀를 김 대감의 첩으로 들이기로 결정했지요. 이제 넌 필요 없다. 최 씨가 내 아들의 자식을 낳아줄 것이니 넌 집으로 돌아가거라. 화용은 믿을 수 없는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할 뿐. 잘못이라고? 너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성녀의 몸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 3년이나 헛되이 보낸 것이 가장 큰 죄지. 화용은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김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화용은 시댁에서 쫓겨났지요. 단지 행랑채 여종 하나가 건넨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서 말입니다. 마님, 조심히 가십시오.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테니. 여종이 몰래 건넨 보따리에는 쌀 한 대와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화용은 그마저도 고맙게 받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녀가 품속 깊이 숨겨둔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지만 당시의 화용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화용이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버니는 벼슬을 따라 멀리 떠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화용은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화용은 얇은 옷 한 벌로 추위를 견디며 걸었지요. 아픈 마음보다 더 아픈 것은 얼어붙는 몸이었습니다. 발이 저리고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조금만 더 사람 사는 곳까지만. 하지만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화용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길가에 쓰러졌고 하얀 눈이 그녀의 몸을 덮기 시작했지요.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 화용은 자신의 짧은 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살도 채 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발 사이로 보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뭔가? 거친 손이 화용의 얼굴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 아이고, 사람이잖아. 그것이 화용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화용은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방이었지요. 불 지핀 온돌이 따스했고 누군가 덮어준 이불은 낡았지만 포근했습니다. 어디, 여긴 어디지? 화용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방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투박한 차리새의 젊은 사내였지요. 넓은 어깨와 거친 손,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그가 바깥일을 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정신이 드셨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화용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요. 두려워 마십시오. 해치지 않을 테니. 사내는 조심스레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화용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만복이라 합니다. 이 근처 사대부가의 머슴이지요. 어젯밤 대감댁의 땔감을 해오다가 길에 쓰러진 댁을 발견했습니다. 화용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구석에는 자신의 보따리가 고이 놓여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머무는 헛간입니다. 대감댁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사는 곳이지요. 화용은 놀랐습니다. 머슴의 헛간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알리자마자 자신을 내쫓지 않은 것이었지요.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만복은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야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복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말을 이었지요. 댁의 손을 보니 양반집 규수 같았습니다. 이 추운 날에 홀로 길을 가다 쓰러진 데에는 분명 사연이 있을 터.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지요. 화용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처지. 이 낯선 머슴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미 눈밭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네요. 만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아, 배고프실 터이니 이거라도 드십시오. 그는 작은 상에 죽 한 그릇과 간장에 절인 무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화용은 머슴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감사히 받아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평소 먹던 진수성찬보다 이 소박한 죽이 더 맛있게 느껴졌지요. 아마도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천천히 드시고 쉬십시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화용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제 이름은 화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용의 말에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원하신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머무셔도 됩니다. 이곳은 대감댁 뒤편 숲속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요. 화용은 놀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을 자기 거처에 머물게 해주겠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 화용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럼 당신은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걱정 마십시오. 헛간 한쪽에 작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렇게 화용은 만복의 헛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만복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지만 항상 화용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왔습니다. 때로는 떡 한 조각, 때로는 말린 생선 한 토막.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지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 때문에 당신의 식량을 축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화용이 말했을 때 만복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댁에서 일하면 하루 세 끼는 보장되니까요. 제가 조금 덜 먹으면 그만입니다. 화용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편히 지내는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화용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만복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녀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양반집 교수로 자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만복이 돌아왔을 때 화용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몸조리 잘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하지만 화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몸은 다 나았습니다. 무언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복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그렇다면 혹시 바느질을 하실 줄 아십니까? 화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느질이라면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지요. 특히 자수에 있어서는 어릴 적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였던 화용이었습니다. 네, 바느질은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좀 꿰매 주시겠습니까? 만복은 해진 바지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군데군데 터지고 낡은 바지였지요. 화용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고쳐놓겠습니다. 그날 밤, 화용은 오랜만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만복이 가져다 준 바늘과 실로 바지를 정성껏 꿰매는데 그녀의 손끝은 예전처럼 능숙했죠. 바지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용은 바지 끝자락에 작은 모란 무늬를 수놓았습니다. 비록 실이 변변치 않아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솜씨만큼은 일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화용이 고쳐놓은 바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제 바지 맞습니까? 마치 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꽃무늬는 모란입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지요.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놓았습니다. 만복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그날 이후로 화용은 만복의 옷을 고치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낡은 저고리, 해진 버선, 심지어 찢어진 집신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 것처럼 변했지요. 그리고 항상 그 어딘가에는 작은 모란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만복의 말에 화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용은 헛간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비록 양반집 교수로 자랐지만 그녀는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만복에게 밥 짓는 법을 배우고 빨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요. 한편 만복은 화용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의 재능과 인내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감탄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화용 씨, 아니, 화용댁, 그냥 화용이라 불러주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댁이라 불릴 만한 신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댁은 여전히 고귀한 분이십니다. 만복의 말에 화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귀하다니요. 지금 저는 그저 갈 곳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댁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복의 진심 어린 말에 화용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복에게 들려주었지요. 어떻게 시집을 갔고 어떻게 학대를 받았으며 어떻게 성녀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만복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댁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그렇지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면 더욱 그러합니다. 화용의 담담한 말에 만복은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복은 처음으로 화용에게 약속했지요. 제가 있는 한 댁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지키겠다는 맹세였지요. 화용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받지 못한 진심 어린 보호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한편 화용이 쫓겨난 김진혁 대감의 집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첩으로 들인 최 씨가 몇 달이 지나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 부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들어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태기가 없다니.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매일 밤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김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지요. 다시 의원을 불러와야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펴보게 할 것이다. 김 부인의 말에 최 씨는 놀랐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궁중의원이 김 대감을 진찰하게 되었지요. 의원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침내 그는 김 부인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송구스럽지만 나리께서는 고자고즈의 몸이십니다. 김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고자라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니. 그렇다면 지난 3년간 화용을 괴롭힌 것은 모두 헛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우리 아들이 고자라니.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김 부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화용이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녀가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방 밖에서 기다리던 김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이미 의원의 진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자였단 말이냐? 김 부인의 분노에 찬 물음에 김 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화용을 성녀라 모함하고 내쫓은 것이냐? 내 잘못을 그 아이에게 덮어씌운 것이냐? 김 대감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김 부인은 물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 제가 어찌 고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요. 제 체면의 문제입니다. 김 대감의 말에 김 부인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체면? 내 체면을 위해 무고한 아이를 내쫓았단 말이냐?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그럼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도 이제 성녀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까? 김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최 씨를 내쫓는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화용을 다시 데려온다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일단은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원, 김 부인의 호통에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예, 부인. 오늘 일은 비밀로 하시오.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당신은 물론 당신의 가족까지 모두 파멸시키겠소. 의원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어려 있었지요. 그는 이미 화용이 쫓겨날 때 그녀에게 은밀히 진단서를 건넸던 것입니다. 그 진단서에는 김 대감이 고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부인. 제 입에서는 절대 새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요. 과연 화용이 그 진단서를 어떻게 했을까? 만약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한편 화용과 만복의 생활은 점점 더 친밀해져 갔습니다. 특히 화용의 자수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지요. 그녀는 만복의 옷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옷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천을 이용해 만든 옷이었지만 그녀의 솜씨가 더해지니 마치 비단옷처럼 고왔지요. 화용댁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손끝에서 무엇이든 아름다워집니다. 만복의 칭찬에 화용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댁의 자수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특히 모란 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화용은 자수를 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모란 자수는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만의 독특한 매듭법으로 수놓는 모란은 누가 봐도 화용의 작품임을 알 수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그녀의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납니다만 혹시 이 자수를 팔 수 있을까요? 만복은 놀란 눈으로 화용을 바라보았습니다. 팔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계속 당신께 신세만 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어요.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화용이 수놓은 손수건 2개를 가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낡은 천에 수놓은 것이었지만 그 위에 피어난 모라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생생했지요. 만복은 조심스레 장터의 천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혹시 이런 자수품을 살 분이 계실까요? 상인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건 대체 누가 놓은 자수요?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며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만복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화용의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는 분이 놓은 것이오. 혹시 살 분이 계실까요? 살 분이 있다고요? 이런 걸 누가 안 사겠소. 내가 당장 사지요. 이 손수건 2개에 은자 5냥을 드리리다. 만복은 놀랐습니다. 은자 5냥이라니. 그것은 그가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오히려 내가 싸게 사는 거요. 이런 솜씨라면 왕실에서도 탐낼 테니까. 만복은 기쁜 마음으로 은자를 받아들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용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놀랐지요. 은자 5냥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네, 상인이 댁의 솜씨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더 만들어 달라고도 했습니다.
화용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그녀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번에는 더 좋은 천으로 만들고 싶은데 걱정 마십시오. 내일 장에 가서 좋은 천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화용의 자수품은 장터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수건이었지만 점차 보자기, 버선, 주머니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지요. 그리고 항상 그 어딘가에는 화용만의 독특한 모란 자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놓은 자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오. 저 모란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구려. 누가 놓은 자수인지는 모르지만 그 솜씨가 하늘이 내린 재주임은 틀림없소. 화용의 자수품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자수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누구도 그 솜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독특한 모란 매듭은 화용만의 것이었습니다. 자수품이 팔려 들어오는 돈으로 화용과 만복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허기에 시달리지 않았고 헛간도 조금씩 개선해 나갔지요. 무엇보다 화용은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만복 씨,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모두 댁의 재능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밤이면 헛간의 작은 방과 다락방에서 각자 잠을 청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용의 자수품이 유명해질수록 그것이 누구의 솜씨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지요. 특히 그 독특한 모란 매듭은 화용만의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화용의 자수품을 들고 김진혁 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요즘 장터에서 인기리에 팔리는 자수품을 가져왔습니다. 필시 나리께서도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김 대감은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옆에 있던 김 부인이 호기심에 자수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 모란 매듭은. 김 부인은 자수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화용만의 독특한 매듭법이었지요. 그녀는 화용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품에서 똑같은 매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인, 이 자수품은 누가 만든 것이오? 그것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 사내가 가져와 파는 것인데 누가 만드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내는 어디 있소? 장터에서 매일 자수품을 팔고 있습니다. 김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혁아, 이것을 보아라. 김 대감도 자수품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역시 화용의 매듭을 알아보았지요. 어머니, 이것은. 그렇다. 화용의 솜씨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구나. 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용이 살아있다면 그녀가 가진 비밀 주머니도 아직 그녀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원의 진단서가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 이 일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용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면. 알고 있다. 당장 화용을 찾아야 한다. 그 아이가 입을 열기 전에 김 대감은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터에 가서 이 자수품을 파는 사내를 찾아라. 그를 따라가면 화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하들은 명령에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기다려 마침내 만복이 자수품을 팔러 나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평소와 같이 자수품을 팔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김대감의 수하들이 그를 따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용댁 오늘도 자수품이 모두 팔렸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올랐지요. 화용은 기쁜 얼굴로 만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헛간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했고 자수로 생계를 꾸리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요. 다행이네요. 이제 우리 헛간도 조금 더 손볼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제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용은 헛간에 홀로 남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지요. 여기 있다. 화용이라는 여인이. 화용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김 대감의 수하들이었지요. 누구십니까? 묻지 마시오. 김 대감의 명으로 댁을 데려가야 합니다. 화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대감이라니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화용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저항하지 마시오. 순순히 따라오면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화용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생각했지요. 만약 자신이 잡혀간다면 만복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아직 비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짐을 챙겨야 합니다. 수하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잠시 기다려주기로 했지요. 화용은 재빨리 자신의 짐을 챙기는 척하며 비단 주머니를 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급히 몇 글자를 적어 베개 밑에 숨겨두었지요. 이제 가시지요. 화용은 담담하게 수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만복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지요.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복은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용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헛간뿐이었습니다. 화용댁,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자 만복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베개 밑에서 화용이 남긴 쪽지를 발견했지요. 김 대감 수하들이 왔습니다. 저를 데려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품속 비단 주머니가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화용.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대감이라니. 그가 화용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그녀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단 주머니? 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만복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화용이 품속에 항상 간직하던 비단 주머니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아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화용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김 대감은 권세가 높은 양반이고 나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만복은 절망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화용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지요. 그래, 거상 최어른을 찾아가야겠다. 만복은 즉시 헛간을 뛰쳐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화용의 자수품을 팔면서 알게 된 최거상이 있었지요. 최거상은 도성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무엇보다 김 대감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업상 큰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로 서로를 적대시해왔지요. 최어른, 도와주십시오. 만복은 최거상의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최거상은 그날 장터에 나와 있었지요. 오, 자네가 아닌가? 오늘은 자수품을 가져오지 않았나 보군. 최어른, 큰일이 생겼습니다. 화용 대기. 자수를 놓는 분이 김 대감의 수하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최거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대감이라고? 그 김진혁 대감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화용 댁은 원래 김 대감의 아내였는데
성녀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분입니다. 최거상은 놀란 눈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 자수를 놓는 여인이 바로 김대감의 전처였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용댁은 품속에 비단 주머니를 항상 간직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최거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의 눈을 빛내며 말했지요. 비단 주머니. 혹시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김대감이 그녀를 다시 찾아 나선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군.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화용댁을 구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거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김대감과 원수지간이야. 그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세. 하지만 어떻게요? 지금 영의정 대감은 김대감의 정적이시지. 만약 우리가 영의정 대감께 이 사실을 알린다면 그분이 도와주실지도 모르네. 만복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두고 보게. 내가 영의정 대감과는 인연이 있으니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네. 그렇게 만복과 최거상은 영의정 대감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영의정은 조선의 삼정승 중 하나로 일반 백성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화용은 김대감의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님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들어가시오. 두 아들은 화용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하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창고와 같은 방이었지요. 화용은 조용히 방 안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며 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화용아. 김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화용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넌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그런 호칭을 쓸 자격이 없지. 화용은 묵묵히 김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물었지요. 그렇다면 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김 부인은 화용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다. 의원이 내게 준 진단서, 그것을 내놓아라. 화용은 놀랐습니다. 김 부인이 진단서의 존재를 알고 있다니. 진단서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라. 내가 쫓겨나기 전 의원이 내게 진단서를 건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진단서에는 내 아들의 상태가 적혀 있지. 화용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신 것이군요. 김 대감이 고자라는 사실을. 김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어서 그 진단서를 내놓지 못할까? 왜 그리 급하십니까?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 내 놈이 그 진단서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이 어찌 명문가로 남을 수 있겠느냐? 화용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성녀라 모함하고 내쫓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김 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냉정하게 말했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가문의 명예요?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평생 성녀라는 누명을 씌우는 일보다 중요합니까? 김 부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화용에게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어서 진단서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마. 돈이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화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도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지 않으냐? 진단서만 내놓으면 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화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김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어서 내게 주거라. 하지만 화용은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 보험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주머니를 드릴 수 없습니다. 김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당장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단서는 즉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 비밀도 함께 드러나게 해놓았으니까요. 화용의 담대한 말에 김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화용을 노려보다가 방을 나갔지요. 그리고 얼마 후 김 대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오. 화용. 김 대감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교만함 대신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네, 오랜만입니다, 나리. 내가 그대에게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김 대감의 뜻밖의 사과에 화용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지요. 용서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오. 그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소. 모든 것을 예전처럼 돌려놓겠소. 화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저를 성녀라 모함하고 학대했던 그 예전처럼 말입니까? 김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화용의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돈, 지위,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평범하게? 그대 같은 여인이 어찌 평범하게 살 수 있겠소. 그대의 미모와 재능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오. 그 자수품들이 모두 그대의 솜씨라는 것도 알고 있소. 화용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 자수 때문에 저를 찾아낸 것입니까? 그렇소. 그대만의 독특한 모란 매듭, 그것을 고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소. 화용은 자신의 재능이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날이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미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고 당신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신뢰가 없습니다. 김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진단서만 돌려주시오. 그러면 그대를 풀어주겠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를 풀어준 후 다시 사람을 보내 저를 없애버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화용의 의심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대는 그 진단서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화용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계속 쫓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진단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대가 감히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가 영의정 대감의 손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권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김 대감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방을 나갔지요. 화용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복 씨는 무사할까? 제발 저 때문에 화를 입지 않기를. 한편 만복과 최거상은 영의정 대감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최거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마침내 영의정 대감의 측근인 비서관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최 선생,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비서관은 공손하게 최거상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 영의정 대감을 뵙고자 합니다. 김진혁 대감에 관한 것입니다. 비서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김진혁 대감이라고요? 우의정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중대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비서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관이 안으로 들어간 후 만복은 초조하게 손을 비비었습니다. 최어른, 정말 영의정 대감께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글쎄, 나도 장담할 수는 없네. 하지만 김진혁 대감에 관한 정보라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적 관계였으니까. 잠시 후 비서관이 돌아왔습니다. 대감께서 두 분을 만나주시겠답니다. 따라오십시오. 만복과 최거상은 영의정 대감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위엄 있는 모습의 영의정 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최 선생,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인 만복이라고 합니다. 대감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놀란 눈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라고? 그런 자가 어찌 나를 만나려 하는가? 최거상이 나섰습니다. 대감, 이 자는 비록 신분은 낮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진혁 대감에 관한 것입니다. 영의정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화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김 대감의 아내였다가 성녀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비단 주머니에 김 대감의 비밀을 담은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진단서에는 김 대감이 고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 책임을 화용택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영의정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진혁의 가문은 끝장이다.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이 어찌 명문가로 남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화용댁이 김 대감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녀를 구해 주십시오, 대감님. 영의정 대감은 냉정하게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구하는 것이 내게 그리 중요한가? 예, 대감님. 제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만복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곧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비록 제가 머슴이고 그녀는 양반집 교수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영의정 대감은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그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김진혁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진단서는 화용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김대감의 손에. 걱정 마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김진혁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령을 내릴 것이다. 임금께 이 일을 고하여 허락을 받아오마. 만복과 최거상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도움이라면 화용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화용은 김 대감의 집에 갇혀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비단 주머니를 내어주지 않았고 김 대감과 김 부인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려는 것이냐? 김 부인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다. 내일 아침이면 영의정이 궁에 들어가 임금을 아련한다. 만약 그 전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화용은 놀랐습니다. 영의정이라고? 혹시 만복이 도움을 구한 것일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 마라. 내가 만난 그 머슴이 영의정을 찾아갔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자가 우리 집 머슴이라는 것도 알았다.
화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복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만복 씨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자는 너를 숨겨주었고 너의 자수품을 팔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가 되지. 화용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복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요. 제발 그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진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김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당장 내놓아라. 하지만 먼저 만복 씨를 안전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자는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화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만복은 안전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만복 씨를 찾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진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김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자를 찾지 않겠다. 이제 진단서를 내놓아라. 화용은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그것은 의원이 써준 진단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김 대감이 고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김 부인은 서둘러 진단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방 밖으로 나갔지요. 화용은 홀로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복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지요. 한편 영의정 대감은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 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만복으로부터 들은 김 대감의 비밀에 관한 서신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인 진단서는 없었습니다. 과연 임금께서 이 이야기만으로 김진혁을 의심하실까? 영의정 대감이 걱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앞에 김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영의정 대감,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 대감은 경계의 눈빛으로 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감, 무슨 일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대감은 영의정 대감에게 간곡히 호소했지요. 영의정 대감, 당신께서 어제 한머슴과 최거상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저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요? 어떤 부분이 거짓입니까? 김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영의정 대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아무튼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임금께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결백하다면 임금께 보고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혹시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 대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땅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영의정 대감은 냉정하게 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이것이 알려지면 저희 가문은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임금께 보고해야겠군요. 당신과 같은 자가 우의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라의 불행입니다. 김 대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그는 품속에서 화용에게서 빼앗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 대감은 품속에서 화용에게서 빼앗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영의정 대감은 그 종이를 받아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것이 진짜입니까? 종이에는 분명히 김진혁은 타고난 고자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 상태라는 의원의 진단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날인까지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 대감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정적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아내를 성녀라 모함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영의정 대감은 냉정한 눈으로 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무고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김 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이제 이 진단서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것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보여드리기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 대감이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영의정 대감은 이미 진단서를 품속에 넣은 후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져왔으니 이제 이것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임금께 보고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 가문은 끝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무고한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영의정 대감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대감은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의정 대감은 이미 다시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전처 화용을 즉시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죄수로 불법 감금한 죄까지 더해질 것입니다. 영의정 대감의 말에 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화용은 방에 갇힌 채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진단서라는 보호막이 없었지요. 김 부인이나 김 대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 씨, 무사하신지. 그녀의 마음은 온통 만복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남긴 쪽지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그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였지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김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이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요. 화용은 김 대감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김 대감은 터덜터덜 방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영의정이 진단서를 가져갔다. 곧 임금께 보고될 것이다. 화용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의정 대감이 진단서를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어리석었다. 영의정을 설득하려고 진단서를 보여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 화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대감이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드러냈다니. 이제 나는 끝이다. 우리 가문도 끝이다. 김 대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용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요. 그녀를 괴롭히고 성녀라 모함한 사람이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다. 김 대감의 말에 화용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를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가라. 화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정말 저를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가라. 그리고 원한다면 복수해라. 나를 고발해도 좋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 화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김 대감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리, 화용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당신을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김 대감은 그녀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요. 나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화용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집을 빠져나와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화용은 길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만복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용댁. 화용이 고개를 돌리자 달려오는 만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지요. 만복 씨.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만복은 헐떡이며 화용 앞에 멈춰 섰지요. 다행입니다. 무사하시군요. 화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무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영의정 대감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방금 진단서를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화용댁을 데리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화용은 놀랐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지요. 만복이 영의정 대감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그로 인해 김 대감이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절 구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셨군요. 만복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화용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만복 씨.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헛간으로. 만복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화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돌아가요. 우리의 집으로. 그 말에 만복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헛간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영의정 대감은 진단서를 가지고 임금을 아련하였습니다. 그는 김 대감의 비밀을 상세히 보고했고 어떻게 그가 자신의 아내를 모함하고 내쫓았는지도 말했지요. 이런 자가 우의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라의 큰 불행이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김진혁을 즉시 관직에서 파면하라.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무고한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김대감의 집에는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김대감을 체포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압수했지요. 김 부인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지만 관원들은 냉정했습니다. 임금의 명이십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김대감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권세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요. 며칠 후 영의정 대감은 만복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말한 대로였네. 김진혁은 이미 체포되어 유배를 떠났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어. 만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 대감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의 용기 덕분이지. 비록 신분은 낮지만 자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하다네.
영의정 대감은 만복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네와 화용 씨를 위한 작은 선물이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네. 만복은 놀라며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양의 돈이 들어 있었지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대감님.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네. 나도 이번 일로 큰 정적을 제거했으니 말이야. 자, 이제 가서 행복하게 살게나. 만복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용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김 대감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화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복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화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지요. 양반의 신분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만복과 함께하는 것.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화용의 고백에 만복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당신은 그저 머슴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새 삶을 주신 은인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슴이고 저는 양반가의 여인이니 세상의 시선이.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화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남쪽 바닷가 마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들도 순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화용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떠나요. 새로운 삶을 향해. 그렇게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준 돈으로 작은 수레와 말 한匹를 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지요. 화용은 자신의 자수 도구를 소중히 챙겼고 만복은 농사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헛간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떠나는군요. 화용의 말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복은 조심스럽게 화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지요. 제가 댁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화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지요. 저도 당신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헛간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요. 달빛이 스며드는 창문 아래 두 영혼은 영원히 묶였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제 남편이에요. 화용의 속삭임에 만복은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남쪽 바닷가 마을.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었지요.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는 동안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굶주림을 견디기도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보일 거예요. 길을 물어가며 한 달여를 여행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그곳은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지요. 여기서 살아요, 만복 씨.
화용의 말에 만복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를 사서 정성껏 고쳤지요. 만복은 농사일과 고기잡이를 배웠고, 화용은 자신의 자수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기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참 금실이 좋아 보이네요. 특히 아내의 자수 솜씨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모란 하나를 수놓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지 뭐예요. 남편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벌써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아무도 화용이 한때 양반가의 규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만복이 대감댁의 머슴이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 화용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아이를 가진 것이지요.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화용의 말에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오랫동안 듣고 또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화용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도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소중하고 귀한 아이니 보배라는 뜻의 보배로 지어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남자아이면 보석, 여자아이면 보라로요. 두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정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화용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지요. 그들은 약속대로 아이에게 보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보라야, 우리 딸. 만복은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대조되는 보드라운 아기의 피부가 그를 감동시켰지요.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화용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화려한 옷이나 넓은 저택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보라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미모와 아버지의 성실함을 닮아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랐지요. 특히 어머니의 자수 솜씨를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도 바느질을 곧잘 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란수 놓는 법 가르쳐 주세요. 보라의 조르는 말에 화용은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모란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지요. 만복은 부지런히 일하여 마을에서 꽤 부유한 축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작은 배도 마련해 고기잡이도 했지요. 그의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제는 마을의 유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화용의 자수품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귀신 자수가 아닌 보란의 어머니의 자수로 불렸지만 그 아름다움은 변함없었지요. 먼 곳에서도 그녀의 자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화용과 만복은 바닷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라는 주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지요. 여보, 행복하세요? 화용의 물음에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보라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따스한 만큼은 변함없었지요. 가끔은 꿈만 같아요. 그 추운 겨울밤, 당신이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만복의 말에 화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분명 하늘이 내린 운명이었지요. 엄마, 아빠, 이것 봐요. 보라가 달려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모란꽃 모양과 닮아 있었지요. 와, 정말 예쁘구나.
모란 같기도 하네. 화용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란이요? 엄마가 늘 수놓는 그 꽃이요? 그래, 바로 그 꽃이란다. 보라는 기쁜 얼굴로 조개 껍데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제 보물이에요. 모란 조개.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렇게 화용과 만복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았지요. 보라는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15이 되었고 이제는 어머니만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보라가 물었을 때 화용과 만복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란다. 화용이 말했지요. 들려주세요. 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날 밤 화용은 딸에게 자신과 만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만복이 추운 겨울밤 그녀를 구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빠는 엄마의 기사님이네요. 보라의 말에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엄마를 사랑했을 뿐이란다. 화용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지요. 보라야, 기억하렴. 진정한 행복은 겉모습이나 재산, 신분에 있지 않단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거야.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화용과 만복은 머리가 하얗게 샌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보라는 이웃 마을의 성실한 어부와 혼인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지요. 그리고 화용과 만복에게 손자와 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화용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란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만복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모란을 보세요. 아직도 피어나는군요. 만복의 말에 화용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란은 늘 피어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사랑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첫 만남 때처럼 맑고 깊었지요.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만복의 고백에 화용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손은 이제 하나가 된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요. 그리고 몇 년 후 만복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듯 눈을 감았지요. 화용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보라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다 천천히 와요. 만복의 마지막 말에 화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대로 화용은 만복이 떠난 지 1년 후 조용히 남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라와 손주들에게 자신이 수놓은 모란 자수품을 남겨주었지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담은 꽃이란다. 언제나 이 모란처럼 아름답고 강인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화용과 만복은 바닷가 언덕 위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들의 무덤 위에는 보라가 심은 모란꽃이 해마다 아름답게 피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란이 화용의 영혼이 만복을 그리워하며 피어 올린 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맞은 절세미인 마님과 그녀를 품은 머슴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모든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고
평생을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분과 재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지요. 화용과 만복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또한 화용처럼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복처럼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올바른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게 마련이지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만 화용과 만복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란꽃처럼 해마다 피어나고 보라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갔으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화용과 만복 같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